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불법 엄단을 강조하면서 민노총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줄을 잇고 있는 노동계 곳곳의 파업과 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그리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틀째입니다. 서로 지금 한치의 양보가 없는데 김연아 의원님, 어떤 두 양쪽의 입장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노동계 이슈는 우리 박 의원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모두가 다 어렵죠 지금.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구조개혁, 또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더 돈을 걷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렵고. 또 이렇게 그 민노총 산하에 여러 노조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많은 노동자들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어려워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조로 지금 이제 화물연대라든가 지금 이제 동시 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무기한 파업을 하시게 되면 당장 산업전선 또 기업의 어떤 운영 또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제 일파만파 커질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저는 뭐 정부 부처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동계도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감내하고 정부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파업을 무기한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양쪽 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순수하게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파업을 좀 넘어서 저는 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일종의 정치 파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파업은 아닌가? 네, 지금 뭐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운동이라든가 또 이태원 추모 모임 그런 데에서도 사실은 민노총 조직들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또 하나는 지금 화물연대 요구가 어떤 어떤 조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그런 파업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생각이네요. 우리 박 의원님은 지금 강대강 대치 원인 이게 좀 이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지난 6월달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정부하고 막판에 그 합의를 하면서 타결이 됐는데 그때 지금 현재 시멘트와 그 컨테이너에 그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다른 이제 차종이나 다른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3년 연장을 하겠다 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폐지를 검토하는 거, 일몰제 폐지를 검토하는 거, 즉 상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그냥 일몰제 연장만 슬그머니 이제 꺼내 들었다. 결국 이제 지난 6월달에 그 합의 사안의 파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와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차종을 이를테면 뭐 철강이라든지 또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확대해달라. 그러니까 5가지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아주 본격적인 물류 차질을 빚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파업 시간이 누적되면은 물류 차질이 빚어질 거예요. 정부 일각에서는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들도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강경 대치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지금 뭐 국회에서 그 일몰제 연장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화물연대 쪽하고 접촉을 했던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일몰제 폐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 방안을 좀
찾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셨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셨는데 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는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이 뭔가요? 그게 이제 2003년도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예.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 사업자가 이렇게 이제 운송 거부를 했을 때 그게 경제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만약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하면 즉각 이제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아, 지금까지요? 네, 전 이번에도 이제 적용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 SNS에 그런 말씀을 쓰셨고 이게 이제 국무위원회 의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진짜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지금 노동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노동개혁하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서로의 지금 입장과 요구사항들을 대화를 통해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안전운임제 지난 6월에 파업을 했을 때 안전운임제를 이제 일몰제를 없애고 계속 영구적으로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와 컨테이너 돼 있는데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검토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약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양쪽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일몰제를 없애고 그럼 이 형태로 계속 영구적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상시 제도로 만들 것이냐의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업종에서 그 대상을 좀 확대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일시적인 한시 조치가 아니라 어떤 정규적인 일상 조치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정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안전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안전 효과와 교통안전 또 효과. 이게 이제 일종의 화물 쪽에 뭐 최저임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계를 보전해주는 그런 또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평가가 사실은 노동계와 또 경영계에서 약간 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자.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이제 운행 시간에 대한 디지털 체크,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가 좀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운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바꿔 나가서 이 노동 환경에 대한 일종의 체계적인 변화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일몰을 폐지하고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아직도 많은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의 요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이라는 게 보통 그런데요. 내가 수용할 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국토부가 충분한 대안을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계도 당초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이라든가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각계각층에서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견디고 버텨나가야 되는 지혜를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안전운임제는 정부의 어떤 일몰제를 3년 연장한 것 정도가 타협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 뭐 대상이라든가 또는 뭐 조금씩의 미세 조정을 요구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업무 개시까지 명령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민노총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보면 이것만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해 주면 아마 또 다른 걸 걸고 넘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정치 파업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건데요. 좀 어려운 한계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일단 안전운임제만 보면 아까 시멘트와 컨테이너에서 뭐 철강, 자동차 여러 가지로 확대하자고 하는 이유 화물연대에서 이 두 가지만으로 안 된다. 더 넓혀야 된다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1년에
화물차 도로상의 사고로 인해서 한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물차 사고가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운임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과속, 과로, 또 과적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시행 이래로 물론 이제 품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화물 차주들의 수입은 좀 늘었고 대신에 근로 시간이 줄었어요. 네. 이제 근로 시간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과로를 덜하고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로가 덜하고 과속도 덜하고 상대적으로 과적도 덜 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나 레미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수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도 있고 또 자동차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철강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근데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로나 과적이나 과속을 피해야 되는데 지금 운임 단가를 어떻게든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적정운임제인 것 같아요. 적정운임제. 그동안에는 이제 운임 단가가 화물 차주들 입장에서는 뭐 차량 구입하고 차량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차량 구입하고 자기 비용으로 다 연료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도저히 기존 단가로는 이게 막 과로나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하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걸 좀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그 화주들이 대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시멘트도 컨테이너도 그리고 철강도 자동차도 그렇기 때문에 화주들 입장에서 그 운임 단가 문제를 가지고 화물차주들하고 결국에는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화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문제의 확대에 이 안전임제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뭐 한꺼번에 여기서 그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5개 품목으로 다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걸 늘려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차주가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이고 그 물건을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화주가 대기업인데 그렇게 안전운임제를 해서 이제 운송 시간은 줄었는데 아까 김인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생각과 화물연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별 효과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 의원님이 이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사고가 줄었는지 그게 유의미 있는 의미한 변화인지 이건 아직 저는 검증된 보고서를 보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도 단가는 올랐지만 결국은 시간이 줍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총수입 측면에서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을까라고 보면 저는 노동계 측에서도 차주 쪽 입장에서도 좀 다소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주들 입장에서도.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일을 더 해서라도 수입을 늘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논리가 적용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라는 게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의 뭐 솔루션의 시작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영속적으로 법에다가 못 박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화물 운송과 관련된 것, 또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더 어떤 기술의 힘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몰제를 연장하는 선에서 그리고 다소 일부 대상이나 또는 뭐 단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양측에 모두 다 이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조금 약간의 확대를 통해서 뭔가 좀 타협을 봤으면 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화물연대 주장 또 업무 개시 명령까지 경고를 한 정부 생각 입장을 보면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데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벌써 이미 산업 현장에 큰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틀 됐고요. 예. 이번 주말을 경과하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이 물류상의 피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정말 우리 경제에 심대한 차질을 줄 만큼의 피해인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사실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압박용으로 어쨌든 대통령도 또 국토부 장관도 거론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뭐 다소 극단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 업무 개시 명령 얘기까지 할 만큼 위기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동시에 이제 대화를 병행해야지 저렇게 압박만 하고 계속 니네 말 안 듣고 파업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 내릴 거야. 업무 개시 명령 내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화물연대 본부의 특성상 저걸 수용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물리적 충돌로 가는 거예요. 공권력 투입해서. 이제 그렇게 간다면 이게 이제 노동계와의 전면전 비슷하게 전개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강경방침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좀 책임 있게 이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노동부 장관도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타결을 해야지.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뭐 객관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출을 한 푼이라도 더 늘려야만 되는데 만약에 물류가 서버린다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좀 없어지니까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 정말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특별히 해본 것도 없죠, 지금.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 6개월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국회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정조사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동의 하나도 필요 없이 민주당이 다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예산 통과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국조에 국민의힘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극적 타결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된 거.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안을 또 이제 상정을 하겠다고 지금 아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또 이것도 하고.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경찰 특수본의 조사 결과를 보자 해서 이제 국조를 반대했던 게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뭐 야당의 도움을 좀 얻고자 국조를 받아줬더니 이제는 또 장관을 해임 촉구안을 올린다고 하고 이게 바로 여당이 우려했던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전선을 확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뭐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일단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다수의 법률들이 있다는 거. 또 경제 상황이라는 게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 어려우면 개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 과제가 좀 지연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혁도 개혁이지만 위기를 잘 버티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가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꼭 노동개혁만이 아니고 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법, 정부나 여당이 제안하거나 내놓은 법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개혁도 그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일정한 공감, 뭐 합의 이런 거 없이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임금 체계나 또 노동 시간이나 등등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계와 전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반노동적인 그런 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런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국회 게다가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당인 상황에서 결국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사자들과의 대화 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나 또 그런 노력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이 정부가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임 6개월이 됐는데 야당 지도부 한번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고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인간 자체가 싫다. 야당 대표를 향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데 그 어떤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진통 끝에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대통령실 기류에 따라서 또 여당이 합의하는 법무과자 그러고 대검찰청 빼야 된다. 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런 사회적 참사에는. 도의적 책임. 근데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저 자리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인데요. 이쯤 됐으면 대통령 유가족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직접 위로하고 진심 어린 그런 위로와 사과도 하고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그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일선 그 현장 책임자들을 다 이제 이 수사하는 이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윗선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게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나 진상 규명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이게 법을 오랫동안 법 쪽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좀 가린 다음에 법과 맞춰서 뭘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 같아요. 지금 보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이걸 무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정치적 책임도 필요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대로 된 제대로 된 그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저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서의 문제인데요. 특히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속도와 관련돼서 지금 약간 뭐 엇박자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경외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참 이 뭔가 노동 개혁을 큰 개혁을 앞에 두고 이 안전의무제 문제로 민노총과 만약에 강대강으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 구상도 크게 벽에 부딪힐 것 같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종부세 문제. 참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세금 부담이 워낙 크니까 국토교통부 발표를 했는데요. 현실화율을 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 뭐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아파트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실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게 뭐 좀 억울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집값 등락이라는 게 또 작년에는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거품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또 이 세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시가 현실화라는 거는 사실은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부 사례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좀 특수한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부과 대상자만 하더라도 뭐 122만 명 정도 돼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한 22% 집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초에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그런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중산층들도 다 내는 세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아마 이거는 국회에서 민주당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공시가를 이렇게 현실화를 멈췄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또 다시 점핑해가지고 2021년 수준에 이어가지고 또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나갈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20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어떤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그 로드맵 자체가 이 정부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율이 적절하냐라는 것에 예. 대한 논란도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대한 그 정권별 평가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공시가 현실화율이 한 12.5% 정도 올랐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68.8%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비율도 문제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2020년, 21년, 2년 사이에 예. 집값이 엄청나게 그렇죠.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거기에 이제 그 매매 가격에 따라 올라가니까 현실화율이라는 게 매매가 대비 공시가가 어느 정도를 반영하느냐의 문제니까 매매값이 급등을 했는데 현실화율을 단 5%만 올리더라도 시장에서 체감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뭐 한 2배, 3배, 뭐 심하게는 10배까지도 늘어날 그렇군요.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 여기다가 또 보유세와 종부세의 세율을 높여놨어요. 구간을 자르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과표가 올랐고요. 과표의 모집단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세율이 올랐고 이 속도를 급격하게 맞추다 보면 그래서 폭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조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러나 세금을 급격하게 걷게 되면 반드시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예. 체감 못되게 올리는 게 이 조세 정책의 어떤 네. 하나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이 조세 정책 갖고 부동산 시장과 싸운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그걸 선거에서 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예. 공시가격 현실화를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고 맞춘다. 해서 예. 과표 자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1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예. 그거의 모수는 변하지 않고 그거의 비율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수준이 2020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집값이 좀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다시 공시가격에 뭐 하나를 더 곱하는 게 있는데 예. 그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낮춰서 어떻게든 세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네.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전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세율을 고치지 않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율을 곱하는 과표를 좀 조정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행령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여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많은 언론은 이걸 지금 종부세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예. 공시가격은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재산세 그리고 우리가 뭐 주거급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지표에서도 이 공시가격이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집 한 채 있었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집값이 올라서 그런 정부의 급여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그렇군요. 사실은 좀 많이 지방 도시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네. 공시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 역시 또 국회 벽이 막혔다. 그래서 세율 대신 공시가 현실화를 조정을 통해서 부담을 조정한다는 건데 국회에 나가 있는 법이 있잖아요. 이 정부 여당이 낸 거. 특히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골자인데 종부세법 개정안 뭐 야당이 뭐 전혀 협조해 줄 것 같지 않죠. 중과 폐지를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주택 중과 폐지는. 다만 이제 기준을 조금 좀 달리하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법안을 냈어요. 정책위 의장이 11억 원 이하는 예. 이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를 내지 않도록 하되 공제 금액은 6억 원으로 하자. 이런 법안을 내놨는데. 근데 또 일각의 이제 반대 의견은 예. 그러면 문턱 효과가 너무 커진다. 11억이 조금 안 되는 이 공시가는 종부세를 전혀 안 되는데 11억에서 1,000만 원이라도 넘으면은 갑자기 세금을 확 부담받게 되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반론도 있고 지금 국회 기재위 이제 조세소위가 구성이 돼서 네. 거기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예. 야당이 어쨌든 중과세 폐지 전체를 동의하기 어려운데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조금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예.
이 세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전향적 검토 의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원석 의원님 전망해 주셨네요. 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